내 할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였다.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에게 어머니의 그 말의 무게는 천둥처럼 일본의 한 여고생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넘기며 발견한 진실 앞에 통곡하는데 도대체 이 여고생이 오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도쿄 아자부에 사는 하야사키 메이입니다. 17살 일본 고등학교 2학년이죠.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저 교과서에서 세 줄로 배운 나라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불편한 표정으로 언급하는 이웃 국가였을 뿐이에요. 우리 역사 선생님은 한국과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항상 피했고 교과서도 그 부분은 마치 안개처럼 흐릿했죠. 우리 학교 복도는 언제나 회색빛이에요. 학생들은 모두 같은 머리, 같은 옷,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다른 의견, 다른 해석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특히 역사에 관해서는요. 아침마다 무표정한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늘어서서 우리의 복장을 검사합니다. 복장뿐 아니라 생각까지 통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야사키, 지난번 현대사 에세이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더군. 그런 논쟁적인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 오타케 역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음을 얼어붙게 했어요. 저는 할머니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고 궁금해서 조사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호기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침묵의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도쿄에 비가 내리는 주말, 이불 속에 숨어 그 다큐를 봤어요. 다큐에는 일본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강제징용, 위안부, 그리고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죠. 이게 진실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큐에서 본 내용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서울 상암국제고등학교 한일 역사 대화 프로그램. 마치 운명의 손짓처럼 느껴졌죠.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를 토론하고 이해하는 2달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일본 학생들 대부분이 불편한 주제다며 신청하지 않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격렬히 반대하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일본을 비난하는 말만 듣게 될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니? 할아버지는 일본 기업의 임원이었고 한국과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고 싶었어요. 예상 밖으로 저는 프로그램에 선발됐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프로그램, 그곳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는 날 할아버지의 옛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한국에 주둔했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낡은 한국어 사전이 끼워져 있었죠. 할아버지도 혹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일본 여권을 내밀 때 손이 떨렸죠. 혹시 일본인이라고 적대적으로 대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관광이세요? 라고만 물었죠. 교환학생이에요. 아, 상암국제고요. 요즘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많아졌네요. 좋은 경험하세요. 의외로 담담한 반응에 안도했어요. 저를 맞이하러 온 상암국제고 학생들은 더 놀라웠죠. 하야사키 메이 맞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메이 씨의 파트너들이에요. 3명의 학생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주현, 소연, 그리고 윤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들은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듯 했지만 그것이 적대감이 아닌 조심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한일 관계의 어려운 역사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주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교과서와 뉴스에서 본 한국과는 달랐죠. 지하철역에서 윤서가 티켓을 사려고 할 때 기계 옆에 작은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세 친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죠. 평화의 소녀상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상이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 혹은 완전히 다르게 배운 역사였으니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녀상은 맨발에 짧은 머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뚫어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제공된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상암국제고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일본의 딱딱한 세일러복과 달리 편안하고 세련된 교복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다른 메이가 될 수 있을까? 프로그램 첫날 상암국제고 역사 교실에 들어서자 진실과 화해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일본에서 온 4명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첫 주제는 역사 교과서 비교였습니다. 양국의 역사책을 나란히 펼쳐놓고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서술하는지 비교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진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상암국제고 역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역사 자료를 함께 읽고 오후에는 실제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첫 수업은 한일 관계의 변곡점들이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김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학생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한국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윤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 증조할머니는 그 시절에 공장에 강제 동원되셨어요. 해방 후에도 그 상처로 평생 고통받으셨대요.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 발전을 도왔다는 문구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죠.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가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메이 학생, 진실은 종종 두 관점 사이 어딘가에 있지요.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을 존중하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장소였죠.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박물관 벽에 걸린 사진 속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타케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건 우리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않는 내용이야. 마치 우리가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주연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죠. 역사를 직면하는 건 어려워. 하지만 회피하는 것보다는 나아. 다음 날 수업 주제는 위안부 문제였어요. 가장 민감한 주제였죠. 수업 전 소연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메이, 불편하면 오늘 수업은 빠져도 돼. 우리도 이 주제가 쉽지는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을게요. 알아야 해요. 수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으로 시작됐어요.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15, 16살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증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일본 학생들이 그래요. 이것이 화해가 어려운 이유죠. 수업 후 우리는 서울 시내에 있는 또 다른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눈빛을 마주했죠. 소녀는 제 또래였을 거예요. 제 할머니와 같은 세대였겠죠.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려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죠. 윤서가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사과했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주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인 말과 진정성 있는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그게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낡은 한국어 사전을 다시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진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할아버지, 당신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질문을 던졌어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화해의 시작일까요? 한국 생활 2주차에 접어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매일 접하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 충돌했죠.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한국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연이 제 책상 위에 쪽지를 놓고 갔어요. 오늘 방과 후에 외할머니 댁에 같이 갈래? 할머니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건 단순한 친구 집 방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주연의 외할머니는 85살의 김순자 할머니셨어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구나. 용기 있는 아이로구나. 김할머니는 16살이던 1943년 공장 노동자로 징용되어 나가사키로 끌려갔다고 하셨어요. 3년간 힘든 노동을 하다가 1945년 해방 직전 나가사키 원폭을 목격하셨대요. 할머니의 팔에는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전쟁은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니까. 하지만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용서하기 어렵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가 배운 역사는 달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단다. 그날 저녁 주연의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주연의 가족들은 제게 따뜻했지만 곳곳에서 역사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거실 책장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책들이 꽂혀 있었고 주연의 아버지는 역사교사셨죠. 메이, 너희 가족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녁 식사 중에 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주연과 함께 그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학교 역사 프로젝트를 보여줬죠. 기억과 화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연이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광활한 부지에 지어진 이 기념관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담고 있었죠. 일본 통치 시기의 저항과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시물들 앞에서 일본 학생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타케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희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개인으로서 너희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진실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자세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기념관 방문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모였어요. 처음으로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됐죠. 아픔, 분노, 혼란,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들이 솔직하게 오갔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불완전했다는 걸 인정하기 너무 어려워. 일본 학생 미카가 말했어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어려워. 하지만 그게 성장이야. 제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진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솔직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역사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것이 진실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편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명료함도 느껴졌어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이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매일 밤 일기에 적은 진실들은 일본의 교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미래를 위한 화해라는 주제로 진행됐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화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각 조는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해야 했어요. 메이, 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조의 주연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해. 그때 타케다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윤서가 중재했어요. 둘 다 맞아. 교과서 개정은 필요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가 전시된 곳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공간은 실제 크기로 재현된 위안소였어요. 좁고 어두운 방, 딱딱한 침대 하나. 이곳에서 수많은 소녀들이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박물관을 나오는 길, 일본 학생 미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연이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제 생일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죠. 케이크 위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메이의 18번째 생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죠. 파티 도중 주연의 어머니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작은 마음이란다. 상자를 열자 작은 비둘기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평화의 상징이야. 내가 일본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함께 배운 진실을 기억하길 바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화해와 이해의 상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비틀려 있었죠. 메이, 내 편지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 그가 한국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할아버지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국에서 군 관리로 일했던 사실을.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가 목격한 잔혹한 현실과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메이, 이건 우리 가족의 수치스러운 비밀이야.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사실을 숨기셨지만 내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나에게 이 일기장을 주셨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가 이 아픈 역사의 일부였다니.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 학습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일부와 직접 연결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주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제 마음의 무게까지. 내가 할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어. 주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역사는 수정할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윤서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번 주 수요 집회에 같이 가자. 거기서 너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수요 집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지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여는 시위였죠. 일본 학생이 그곳에 간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면 기꺼이 그곳에 서겠다고. 수요 집회 당일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주현, 소연, 윤서와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검은 우산 아래 노란 나비 모양 배지를 단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죠. 저기 계신 분이 이용수 할머니야. 16세 위안부로 끌려가셨다가 살아 돌아오신 분이셔. 윤서가 가리킨 곳에는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뒤로 16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와 같은 나이였을 그 소녀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죠. 집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정의를 기억하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서 있었죠.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연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 메이. 집회 도중 주최자가 발언을 원하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몇몇 활동가들이 나와 발언했고 그때 윤서가 갑자기 제 이름을 말했어요. 우리 친구 메이가 할 말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눈빛을 마주하고 용기를 냈죠. 저는 일본에서 온 하야사키 메이입니다. 저희가 배운 역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겪으신 고통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이용수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드셨어요. 그 작은 제스처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집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일본 학생이 수요 집회에 참석한 건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조금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제 인터뷰는 한국 주요 신문에 실렸고 일본 언론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를 인정한 일본 여학생 위안부 집회에서 사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퍼졌죠. 그날 오후 상암국제고에서 화해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어요. 우리 팀은 기억의 달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역사 인식을 나누고 교과서 개정을 위한 청원을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목적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발표회가 끝난 후 갑자기 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일본의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제 인터뷰를 보고 연락한 거였죠.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메시지가 지지와 응원이었어요. 나도 항상 의문이 있었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을까? 도쿄의 유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메이,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에 감동받았어. 사실 내 증조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 서울에서 한일 청소년 평화 포럼이 열렸어요. 우리의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과 나누는 자리였죠. 포럼장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중에는 타케다의 누나도 있었어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됐어, 메이. 우리도 알고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은 물결이 더 큰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께 할아버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할머니, 제 할아버지가 군 관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고통을 줬을지도 몰라요. 김할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가. 내가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제가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날 저녁, 주연 가족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한국 전통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따뜻한 대화, 그리고 아쉬움이 가득한 자리였죠. 주연의 아버지가 제게 작은 책을 건네셨어요. 이건 내가 번역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이야.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어. 내가 일본에 돌아가면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감사히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서가 말했어요. 메이, 우리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이건 시작이야.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친구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주연이 귓속말로 말했죠. 내년에 도쿄 대학으로 교환학생 지원했어.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그 말에 희망이 샘솟았어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학교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선생님들은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관심이 없었죠. 오타케 역사 선생님은 오히려 더 냉담해졌어요. 하야사키 역사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경험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침묵하지 않기로 했죠. 점심시간에 작은 그룹 토론을 시작했어요. 역사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5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유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 혈통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죠. 우리는 김 선생님이 주셨던 자료들을 함께 읽고 토론했어요. 어느 날 학교 신문부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하야사키,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교 신문에 싣고 싶어. 특히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이것이 진실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바라보는 역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여야 해요.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같은 아픈 역사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제 인터뷰는 학교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까지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도 왔죠. 때로는 비난과 위협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우리도 알고 싶었어. 너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도쿄의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청소년 역사 대화 프로그램에 일본 측 코디네이터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죠. 하야사키 씨처럼 양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가 찾던 길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도쿄에서 첫 한일 청소년 역사 포럼이 열렸어요. 주현, 소연, 윤서도 한국 대표로 참가했죠. 포럼에는 양국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우리는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아픔을 나누고 미래를 그렸어요. 포럼 마지막 날 우리는 도쿄 한복판에 작은 평화비를 세웠어요. 소녀상은 아니었지만 기억과 화해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진 작은 돌이었죠. 일본 정부는 이 행사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지지가 더 컸어요. 주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어, 메이. 작은 걸음이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의 낡은 한국어 사전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죠. 화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할아버지도 원했던 화해의 길, 제가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했어요. 한일 관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입학식 날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 선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메이. 내가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가고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도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화해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학 첫 학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주연이 서울대학교에서 도쿄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다는 거였죠.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연이 도쿄에 도착하고 우리는 함께 기억과 화해 동아리를 설립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는 장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곧 대학 내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주연이 제안했어요. 메이,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는 충남 예산에 같이 가자. 내 고향이기도 해.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것,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예산에 도착해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1932년 상하이에서 일본군 지도부를 향해 폭탄을 던진 그의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었죠. 기념관을 둘러보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대. 주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역사는 더 개인적인 문제야. 주연의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저를 보자 놀라셨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구나. 긴장했지만 주연이 설명했어요. 할머니, 메이는 달라요.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고 함께 화해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미소 지으셨어요. 내 눈에서 진심이 보이는구나. 앉으렴.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는 식민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었지만 증오가 아닌 화해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셨죠. 역사는 기억하되 미움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희 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쓰길 바란다. 그날 밤 주연의 손을 잡고 시골 마을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걸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국경도 역사적 갈등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죠. 메이, 나 내년에 도쿄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해.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온 후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NHK에서 한일 역사인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와 주연이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하야사키 씨의 이야기가 많은 일본 청소년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진실을 더 널리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3달간 진행됐어요. 서울, 도쿄, 나가사키, 광주 등을 오가며 양국의 아픈 역사 현장을 방문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강제징용 생존자들, 일본의 양심적 역사학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인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했을 때였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전쟁의 비극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넘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비판도 있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했어요.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일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죠.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어요. 하야사키 메이, 역사교과서에 팩트체크를 요구하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역사인식 변화. 한일 화해의 새로운 물결. 물론 반발도 심했어요. 우익단체들의 항해 시위가 이어졌고 협박 메일도 받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연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지지자들이 함께했으니까요.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주연이 한강공원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그는 무릎을 꿇고 물었죠. 메이, 우리가 시작한 화해의 여정. 평생 함께 걸어갈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역사를 넘어선 화해의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게 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예식이었죠. 주연의 할머니와 제 부모님이 함께 자리한 모습은 그 자체로 화해의 상징 같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기억과 화해 재단을 설립했어요.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죠.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역사 교육 자료 개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어요. 오늘 저는 도쿄 한복판에 새로 세워진 평화와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이곳은 우리 재단이 3년간의 노력 끝에 만든 곳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에요. 개관식에는 양국의 정치인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가장 소중한 손님은 80이 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이었죠. 그분들이 일본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미움이 아닌 기억을 위해 왔다. 할머니의 말씀이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개관 연설에서 말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아픈 역사라도 직면해야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17살 때 처음 소녀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동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오늘 이 공간이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10년 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그 소녀가 이제는 양국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는 기사가 다음 날 양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개관식이 끝나고 주연과 함께 전시관 구석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제 할아버지의 일기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죠. 양심의 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할아버지가 전쟁 말기에 한국인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이 기록들은 일본군의 잔혹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죠. 할아버지, 당신이 남긴 진실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할아버지의 죄책감과 후회가 담긴 일기가 이제는 화해의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전시관을 나오는 길 한 노부부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하야사키 씨, 우리 아들이 당신의 책을 읽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쓴 회고록 진실을 찾아서 한일 화해의 여정은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학교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었죠. 주연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으니까요. 개관식 다음 날 우리 부부는 일본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어요. 역사교과서 개정에 관한 논의였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교과서 검토위원회의 피해국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었죠. 그날 저녁 주연과 함께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봐, 메이. 17살의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주연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메이. 앞으로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화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지속되는 과정이니까요. 다음 주 우리는 서울과 도쿄를 잇는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죠. 첫 참가자는 100명. 그들이 또 다른 100명에게 영향을 주고 그 100명이 또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변화의 물결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오늘 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빛나고 있어요. 10년 전 한국 서울의 창가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라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걷게 될 길이,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요. 진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따라 화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창밖의 도쿄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답니다.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을 화해의 다리로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야사키 메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